다양한 원인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치아. 구강 문제는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신경 치료를 해야 하거나 자연 치아를 잃게 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료할 때 느끼는 통증으로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제 이빨에 음식이 많이 끼고 입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출혈, 피도 나오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도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조금 한쪽으로 많이 씹으니까 얼굴 턱도 약간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고 치아 문제로 보존이 어려운 경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만 많은 분이 치료 전부터 두려움을 느끼거나 치과 특유의 냄새, 소리, 분위기 등으로 치과에 오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치과 공포증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디지털 치과 치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원석 원장과 함께 디지털 치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증 케어 방법은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과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 마취가 사실 두렵고 통증이 많죠. 그래서 이 마취하는 과정에서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표면에 이 마취 크림과 같은 점막 도포를 이용해서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의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마취 크림을 이용한 이 도포 마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포 마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마취액이 주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액의 주입 방식을 굉장히 천천히 주입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기계적으로 마취 과정에서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시술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의식화 진정 마취법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화 진정 마취를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식화 진정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환자분의 이 폐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의식화 진정 마취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진정 상태에 이르면서 자발성 호흡이 감소하는 이 부작용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치과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환자분의 혈관이 너무 안 좋은 경우 이 혈관을 통한 정상적인 진정이나 이 정상적인 이 진정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 안 좋은 경우에도 의식화 진정 마취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도 의식화 진정 마취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식화 진정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이 환자분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 마취 약물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의식화 진정 마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치과 시술이 디지털 치과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본을 뜰 때 사용하던 그런 인상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구강 스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다든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절개해서 육안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했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이 컴퓨터를 이용한 가이드 장치를 만들어서 그 장치에 의존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디지털 임플란트 치과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안면 스캔이라든지 그리고 3차원 CT를 이용을 해서 보다 환자분의 이 구강 내 환경과 안면 근육 및 안면 구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을 디지털 치과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 때문인지 한산한 거리를 씩씩하게 걸어오는 예형근 아버님은 오늘 치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는 예형근 아버님은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 통증도 참아왔다고 합니다. 수술 받기 전에는 계속 이제 이빨에 음식이 많이 끼고 입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출혈, 피도 나오고
그 냄새가 많이 나니까 남들한테 불쾌한 감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그 애로사항은 뭐 말로서 표현 못할 정도로 자존심 많이 상하고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했어요. 의사진이 좋고 또 모든 장비가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걸로 한번 가봐라 하는 그 추천을 받고 그래 이 병원에 오게 됐어요. 시술을 받으러 왔을 때는 굉장히 겁도 많이 나고 긴장해지잖아요. 수술이라는 게 그래 쉬운 건 아니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그 수술을 받아보니까 통증도 많이 없고 그러고 또 그 수술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짧은 시간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치료 받으신 부분 검진 받으시고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갑니다.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냄새의 통증까지 많이 힘들었던 예형근 아버님. 임플란트 후 치아 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의 치아 상태 어떨까요? 네, 상태 아주 양호하시고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처럼 이 임플란트는 다른 자연 치아하고 다르게 썩진 않지만 잇몸염증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원하셔가지고 관리 받으시고 청소 받으시고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생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내원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처음 내원하실 때 치아가 흔들리고 그리고 피가 나는 치주염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저희가 잇몸뼈의 상황을 보니까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사실상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너무 치조골이 부족하고 특히 골질이 아주 안 좋으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치조골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치조골 이식술이 아주 필수적인 상황이셨고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셨는데 상악동 거상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위험도도 따르지만 안전하게 잘 시술이 되었을 때 굉장히 뼈가 잘 생긴다는 장점도 있는 특이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내부로 치조골 이식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었고 그래서 그 치조골 이식술이 이루어진 상악동 주변으로 임플란트 2개를 신입을 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환자의 구강 상태를 최신 디지털 측정 장비로 정밀하고 오차 없이 스캔하고 구강 전체를 데이터화해 정확한 식립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장비로 모의 수술과 최소 절개를 진행해 고령의 환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은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장치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환자의 수술에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장치를 제작할 때는 먼저 환자분의 구강내를 스캔을 하고 그리고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치아를 가상으로 배열을 해보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식립 위치를 CT에서 거꾸로 찾아서 그 수술 위치대로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컴퓨터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치를 이용해서 수술했을 경우에 보철을 먼저 고려해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치아가 들어갔을 때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시술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장치를 이용한 컴퓨터 가이드 수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통증을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식립 위치에 아주 작은 구멍만 뚫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분이 훨씬 편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시술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환자분이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육체적 부담감이 좀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의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강내를 이렇게 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훨씬 시술이 편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 컴퓨터 가이드를 이용한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만족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빨이 쨍쨍하고 제일 첫 때 수술 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가 더 저 마음에 들어요. 치아가 오복이 하나 아닙니까? 잘 드셔야 치아가 튼튼해야 또 건강에도 좋은데 전에는 뭐 먹을 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제가 참 먹기 편안하고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예. 오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빨이다. 이빨이 좋아야 오래 장수할 수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귀공실로 바쁘게 가는 하원석 원장. 오늘 오실 임혜자 어머니의 임시치아 제작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환자에게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치아를 제작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치아 제작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이곳 내부 기공소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전문 기공 장비들로 가득한데요. 전문 기공팀들은 환자 맞춤형 치아를 제작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임시치아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로는 최종적으로 들어갈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용하시는 임시 보철물의 개념으로만 알고 계신데, 임시치아는 단순히 잠깐 사용하는 그런 보철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철물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보철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T를 이용해서 저희가 먼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식립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의 이 페이셜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적합한 보철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이 JB4C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분과 구강 내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앞니의 대략적인 위치를 정한 다음에 최종적인 보철물을 완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치아를 제작하게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상으로 저희가 이 치아의 교합을 맞추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치아의 길이나 뻗어진 정도, 그리고 높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교합적으로 맞춘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자분의 전체적인 얼굴의 신미를 회복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치아를 제작하고, 보다 완벽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면 보다 환자분한테 최적의 보철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임시 치아와 최종 치아까지 장착할 예정인 임혜자 어머니는 이가 심하게 흔들려 모두 뽑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 후 삶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치아가 안 좋았어요. 그걸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안 좋게 돼가지고 항상 불편했었죠. 제 기본적인 치아가 안 좋으니까. 통증도 있고 뭐 먹고 이럴 때 조금 아무래도 항상 좀 불편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도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조금.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여기 치과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원장님 뵈니까 그냥 여기 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왔죠. 진료 전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이 반드시 하는 치료 과정, 바로 인상 체득입니다. 치과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조직의 모습을 본뜨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최종 보철물 장착을 위해 임시치아 상태를 스캔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얼굴과의 조화도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치아 노출량과 좌우 균형의 맞춤을 위해 얼굴 스캔도 진행합니다. 환자분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실상 앞니만 남아 있으신 상태였고, 어금니는 오른쪽 위에 일부 남아 있긴 하셨지만 많이 흔들리시는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앞니들조차도 충치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미 망가지신 상태로 내원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전반적인 치아의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아는 발치하고 이후에 이 치조골의 상황을 보니까 치조골의 뼈 이식이 또 필요한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뼈 이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상하 좌우를 다 뼈 이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저희가 세밀하게 내비게이션 방법으로 잡아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 단계에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분명 틀니 형태이기 때문에 꼈다 뺐다 하는 방식이지만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에드톡 방식의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에는 기존의 틀니와는 다르게 이 레진이라는 소재를 쓰지 않고 최종 보철인 지르코니아를 소재로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기존의 임플란트 틀니와는 좀 달라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 바에 의해서 지지와 유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매일 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빼서 청소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임플란트 틀니와는 아주 차별화된 다른 장점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시 치아 넣어보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갑니다. 해보시고 다물어 보실까요? 딱딱딱 씹어보시고 딱딱딱. 얼굴 형태나 지금 전체적인 높이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최종 치아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제작이 된 최종 치아를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깍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실까요? 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구강 내 이 보철물이 잘 맞는지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CT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후 사진을 찍는 임혜자 어머니.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이런 확인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환자만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성을 가진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CT 촬영도 진행되는데요. 치아와 치조골의 상태, 현재 임플란트 상태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진료의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CT를 보니까 너무 임플란트도 잘 식립되어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잇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신데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크게 벌려도 전혀 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도 없다, 그죠? 기존의 임플란트 틀니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지르코니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 또 파절의 우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안착을 시킨 상태에서 담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정기적인 위생 관리가 생명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 임플란트 보철물에 비해서 탈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는 음식물들이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위생 관리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일단은 다음번에 정기 체크 받으실 때 얼마나 깨끗하게 위생 관리가 잘 됐는지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얼마 주기로 빼실 건지도 결정을 해드릴 겁니다. 인생은 뭐 7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70살도 넘은 나이인데 지금부터 이빨도 예쁘게 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하고 이제부터는 치과 치료를 겁내지 않고 열심히 다녀서 관리를 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나게. 부분 무치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서효희 씨는 요즘 예뻐졌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가이드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브릿지를 크라운으로 교체하는 치료만으로 치아의 기능뿐 아니라 외모까지 달라졌다고 하네요. 제가 어릴 때 약간 썩은이가 있었는데 사실 그 썩은이를 뽑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그 위에 이가 없는 상태로 되게 진짜 10여 년을 넘게 지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가 욱신욱신거리고 한쪽으로 많이 씹으니까 얼굴 턱도 약간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고 음식물 씹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고 또 양치질 할 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과거에 이를 뽑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치과라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인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컴퓨터 시술 임플란트를 했는데 통증도 많이 없고 너무 아픈 거 없이 잘 치료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지금 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오게 되어서 상담받고 했는데 지금은 의외로 너무 편하게 잘 마친 것 같아요. 정기 검진 전 CT 촬영을 하는 유희 씨. 임플란트 후 현재 구강의 상태와 임플란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데요. 검사를 통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하는 것.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어떻게 위생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으신지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정기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좀 넘어갑니다. 임플란트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후 병원 정기 검진을 통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상태 아주 양호하시네요. 관리 잘하고 계신데. 요즘 이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그렇죠.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요. 네. 이걸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혼자 관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치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양치 관리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사이사이는 워터픽 같은 추가적인 세정기구를 이용해서 위생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 좌측 아래에 예전에 하셨던 브릿지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 브릿지 보철물이 하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교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닿는 부분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좌측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환자분의 구강 내 상황을 보니까 보철물을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같이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께서는 그래서 기존에 오래된 보철물,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원래 크라운이 되어 있었던 자리는 새롭게 디지털 방식으로 크라운을 제작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중간에 빈자리에는 내비게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식립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약간 통증에 민감하신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증 케어에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시술을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되게 긴장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통증은 많이 없었고 제가 오전에 수술했는데 오후에는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치과도 이렇게 편안하게 수술과 회복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종종 예전에 치과에서 안 좋은 기억이나 힘들었던 통증 때문에 한동안 치과를 찾지 않으시다가 내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치과 시술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좋은 시술들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보다 정확한 진료 그리고 보다 편안한 진료, 정밀한 진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아 상실은 단순한 외모 문제를 넘어서 저작 기능과 소화 문제, 영양 불균형, 그리고 치매 발병률의 상승과 같은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관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외모뿐 아니라 몸의 내부에도 노화로 인한 변화가 진행되는데요. 관절을 비롯한 다양한 부위가 노화로 인한 손상으로 퇴행성 질환이 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단하고 이런 데를 전혀 못 다니겠더라고, 아파서. 다리에 힘도 없고 힘이 들죠, 이렇게 일어나기가. 시장에를 가거나 뭐 집안일 하나 일이 한참 섰지를 못하고 한 20분, 30분 걸으면 더 이상 못 걷고 다리가 아팠어요. 예. 우리 아이 아프고 일하면 또 그런 뼈그람 소리가 났고
이제 이렇게 앉으려 하면 이거 아파가지고 구부리지는 못하고 피고 그랬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인 무릎 관절은 신체의 기본축을 이루고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까지 견디고 있어 다른 관절들보다 퇴행 속도가 빠른 만큼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데요. 관절이 노화되어 이상이 있는 경우를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절염 중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무릎 관절증인데요. 오늘은 박만준, 정동우 원장과 함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무릎 관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중에는 슬개건염, 대퇴사두건염 이런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스포츠 손상으로도 올 수 있고 또는 잘못된 행동 습관이나 일이나 운동 때문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힘줄이나 이 부위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과도하게 되면 결국엔 슬개대퇴 관절의 연골에도 연골 연화증이 올 수 있고 그게 더 심해지면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관절염 증상이 오고 연골 결손에 의한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의 물렁뼈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기계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증은 퇴행성 관절염을 통칭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반복 사용 그리고 노화에 의한 연골의 탈피, 결손이 그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무릎의 관절증,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관절염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고 이후에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결국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연골이 닳고 망가지는 어떤 퇴행성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증상은 결국 닳아져 있는 무릎이 처음에는 약간의 뭔가 뻐근하고 불편하다는 느낌, 약간 붓는다는 느낌부터 나중에는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 움직임의 제한, 보행의 제한, 그리고 뭐 활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악화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무릎의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서 접근이 많이 다르게 되는데요. 단순한 초기 관절염이 있을 때는 그냥 가벼운 약물 치료나 우리 연골 주사와 같은 간단한 관절의 윤활 작용을 좀 돋구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 나빠지게 되면 이제 관절염 자체를 해결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절을 보존하는 절골술도 해볼 수가 있고요.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들한테는 관절 자체를 치환을 해주는 인공관절 치환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들은 내 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가 골수 줄기세포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아마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이른 아침, 박만준 원장과 정동우 원장은 오늘 시술을 앞둔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느라 더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시술이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엑스레이는 관절염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관절을 희생시키는 인공관절 수술하기는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수줄기세포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방아쇠 연골이 찢어진 부분을 정리를 하고 기계적인 자극을 피한 다음에 골수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을 회복시켜주고 통증을 경합시켜주는 게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회의의 주인공인 이정희 씨의 입원실은 적막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주사 시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정희 씨의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한데요.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던 정희 씨는 며칠 전 운동을 하고 오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운동하고 오다가 다리가 이렇게 치갖고 병원에 오니까는 그래
맨 처음에는 힘줄이 조금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서 줄기세포까지 하게 된 그런 계기였죠. 평지는 그래도 어떻게 살살 좀 다니겠는데 계단하고 이런 데를 전혀 못 다니겠더라고, 아파서. 다리에 힘도 없고 힘이 들죠, 이렇게 일어나기가. 줄기세포를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듣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좋더라 하고 굉장히 옆에서 권하기도 하고 또 뭐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와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술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죠? 예. 네, 다리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수술한 무릎은 오른쪽 무릎이고요. 예. 우리 자가골수 줄기세포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내려가면 보겠지만 예. 아주 간단하게 저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술을 할 거고 예. 금방 끝나요. 나중에 그래서 골수를 뽑아서 줄기세포를 원심부에 돌려서 농축시킨 다음에 제가 주사를 줄 거예요. 초음파를 보면서 뭐 시간은 몇 분 걸립니까, 그러면? 이거 요 하시는데? 골수 뽑는데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준비 과정, 원심분리기를 돌리고 예. 그런 처치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릴 거라 예상이 돼요. 끝나고 나면 초음파를 보고 준비된 주사기로 제가 초음파를 보고 줄 거예요. 그건 또 한 1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아플까봐 걱정되는데. 그건 걱정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 씨는 일상생활 중에도 보행시나 오르막 내리막 앉았다 일어날 때에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연골보제 주사도 맞고 약물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슬개대퇴골의 관절염도 연골교손이 분명하게 있고요. 바깥쪽 반월성 연골과 안쪽 반월성 연골 두 군데 다 물렁뼈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파열이 돼서 중간에 끼게 만드는 기계적인 자극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반월성 연골을 치료를 먼저 해줬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반월성 연골, 안쪽 반월성 연골이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서 이게 불안정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게 중간에 끼게 되면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서 기계적 자극을 받으면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반월성 연골의 부분 절제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외측 반월성 연골도 원판형 연골이라는 기형을 갖고 있는 데다가 복합 파열이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아전 절제 수술을 통해서 기계적인 자극을 줄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쪽에 슬개대퇴 관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골교손이 되게 큽니다. 이거는 연골 재생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골수 줄기세포를 시술을 통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증상을 개선시켜 주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관절염 2, 3단계에 있는 환자분들 중에 수술을 원하지 않고 또 수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줄기세포 시술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입퇴원이 빨라요. 시간이 부분 마취를 통해서 환자에 대해 큰 위해도가 없고 그 시술 후에도 바로 화장실을 가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골수 채취 부위에 후유증이 있는다든지 그렇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줄기세포 시술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입니다. 드디어 시술을 위해 이동하는 정희 씨. 다리 통증으로 많이 힘들지만 변화될 모습을 위해 힘을 내어봅니다. 이 시술은 골수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시술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른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골수에서 좋은 세포들을 추출해서 농축시킨 다음에 관절강에 직접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취는 부분 마취만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관절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고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부종도 제거해주는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환자에게서 골수 혈액을 채취하는데요. 골반 위쪽에 있는 잠골 등에서 피를 뽑아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한 골수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 다량의 줄기세포를 포함한 고농축된 골수 농축물을 추출한 뒤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게 되는데요. 줄기세포를 손상된 관절에 주입하면 무릎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는 개인의 골수에서 채취하고 농축시켜 직접 관절강 내에 주사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 효과도 높여준다고 하네요. 정희 어머님, 박 원장입니다. 이제 줄기세포 이걸 농축시켜서 초음파를 보고 주사가 들어갈 거예요. 따끔하고 맙니다. 자, 따끔합니다. 따끔. 네, 좋습니다. 지금 줄기세포가 안에서 잘 퍼지라고 이렇게 지금 운동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크게 안 아프죠? 네. 이 골수 천자를 할 때 첫 번째는 그 골반 안에 있는 뼈 안으로 주사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충분히 들어가야 골수가 잘 뽑히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절한 위치에 잘 들어가서 골수를 충분히 뽑아냈고 그걸 원심 분리를 통해서 돌려서 줄기세포층만 따로 추출을 해서 농축시켜가지고 오늘 주사를 주는 시술을 한 거예요. 지금은 만족스럽게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죠. 한 달 정도는 과도한 운동이나 등산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되겠고 일상생활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근력 운동을 하고 또 주의사항을 통해서 무릎에 해가 되는 동작 이런 거를 좀 더 일상생활 중에 그런 빈도를 줄이고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하고 다리가 좀 안 좋아지기 전에 제가 산에를 참 많이 다녔는데 좋아지면 산에도 가고 많이 돌아다니고 싶죠. 운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우리 나이 때는 전부 친구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죠. 근데 아무래도 다리가 아프면 불편했는데 안 아프고 이제 건강하면 앞으로 많이 다니는 거죠.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는 노임숙 어머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오래 걸을 수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걸을 때 뼈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느꼈던 두려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냥 오래 쓰다 보니까 무릎이 그리 아프더라고요. 오른쪽이 좀 심하고요. 왼쪽은 좀 덜하고. 시장에를 가거나 뭐 집안일 하나 일이 한참 섰지를 못하고 하면서 쉬어야 돼요. 걷는 것도 이제 한 20분, 30분 걸으면 더 이상 못 걷고 다리가 아팠어요. 무릎이 아파서 여기 병원에 왔는데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수술할 단계는 아니니까 줄기세포를 좀 하면은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학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줄기세포를 했습니다.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오른쪽이 디드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부딪힌 느낌도 없고 다리 걸음 걷는데도 부담이 안 가고 잘 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를 걸어 내려가도 그 다리 안 아픕니다. 오른쪽은 안 아프고 내가 느낀 게 무릎이 건강해진 건 느낌으로 참 좋았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임숙 어머님 이제 예. 줄기세포 시술 받은 지 17일 됐어요. 예. 오늘이. 오른쪽 무릎 좀 어때요? 오른쪽 무릎 아주 좋아요. 좋아요? 예.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아파요. 밤에 쑤시거나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쑤시고 아리고 그런 건 없어요. 좋네요. 네. 자, 무릎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좋습니다. 신발. 실제로 지금 부어있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MRI 보면 오른쪽 무릎에 보면 이 부분이 연골이 상해있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깨끗하고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점점 하얘지죠. 슬개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이 공간이 압력이 높아져서 연골이 지금 많이 벗겨져 있는 거거든요. 관절염 단계를 1, 2, 3, 4단계로 치면 이 부분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상이 좋았어도 우리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예. 그렇게 하셔야 예. 연골도 보호가 되고 살아나고 예. 아프지 않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실 거고 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봐요. 예. 다음 외래는 한 달 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임수 환자분은 오르막 걸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주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MRI 검사를 해보니까 슬기대퇴관절의 관절염이 심한 단계였습니다. 골 부종이 생겨 있고 연골의 결손이 보이게 됩니다. 위아래쪽에도 같이 연골이 마모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수술을 원하지는 않으셨고요. 주사 치료나 다른 시술로 혹시 호전이 되는 걸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그럴 때 가장 적합한 게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골수 줄기세포 시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관절염이 1, 2, 3, 4단계로 분류하면 2, 3단계만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초창기나 또는 너무 말기에 있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 3단계에서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관절염 치료는 결국은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도 있지만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계속해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근육이 크기도 줄어들고 근력의 힘도 점점 떨어지게 돼서 연골에 가는 부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절한 줄기세포 치료든 이런 걸 통해서 연골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근력을 길러서 근육 힘을 길러서 힘을 분산시켜서 발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연골 보호에 또는 노화 방지의 첫 번째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운동도 많이 하고 싶고 뭐 산행도 좀 하고 싶고 산도 좀 가고 싶고 그래요. 전에는 참 형제간이나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하면은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서더라도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놀러 좀 가자고, 예, 산에랑 놀러 좀 가자고 하겠어요. 무릎 관절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던 백정숙 어머니는 10년이 넘게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통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의 마음도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 과연 뭘까요? 10년 전부터 제가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에 또 다니고 그 무슨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도 괜찮았어요. 그래가 다 잘 다니고 했는데 이제 많이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이 나는 몰랐는데 뼈가 쪼가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께 상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줄기세포 이걸 하게 됐거든요. 예, 이게 우리 아이 아프고 이래 하면은 또 그 뼈끄럼 소리가 났고 이제 이렇게 앉으려 하면 이거 아파가지고 구부리지는 못하고 피고 그랬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언니. 예, 예. 예. 좀 어떻게 지내세요? 예, 처음에는 이게 예. 좀 아프고 네. 저 걸을 때도 이게 좀 뜨끔뜨끔하고 네. 또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네. 안 아팠는데 내려갈 때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많이 부드럽고 계단 내려갈 때도 많이 안 아프고 네. 그래서 좋은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주사의 목적은 향후에 있을 어떤 다른 약물 복용 그리고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경과가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약 없이 그리고 주사 없이 그냥 단순한 나의 운동이나 재활 치료만으로도 쭉 좋은 결과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관리만 잘 해보도록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정숙님은 처음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양측 무릎이 불편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 무릎이 많이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보통 통증이 생긴 지는 한 10년 정도 됐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서 다른 병원에서 약도 드시고 주사 치료도 하고 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무릎이 붓고 무릎을 굽히고 아프고 내려갈 때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증을 진단할 때는 무릎의 붓기와 통증, 운동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체 검진을 합니다.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는 관절 간격의 감소를 살펴보고 동위원소 검사로 무릎 혈류의 증가와 골 형성의 활성화를 확인합니다. 좋아지지 않는 무릎 통증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관절염이라서 아프다라는 것 외에도 관절 내부의 연골의 어떤 상태, 그리고 연골판의 상태, 무릎의 정렬,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다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이게 왜 아픈가, 이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밝혀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좀 자세하게 찍어본다든지요, 아니면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나의 연골 상태는 어떻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엑스레이를 보셨을 때 오른쪽 무릎을 봤을 때 관절염의 단계는 한 2단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MRI 사진상에서는 오른쪽 연골편에 연골이 지금 떨어져 나와 있고 갈려있는 소견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떨어져 있는 연골편들을 제거를 했고, 안쪽에 연골이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안정을 좀 취한 이후에 무릎의 불편감이 아직까지 조금 잔존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연골의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고 향후에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자가 줄기세포 주사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 무릎이 많이 아프고 이러면 구부리는 게 힘들고 걷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줄기세포하고 나서는 거의 때날부터 제가 걸었어요. 걷고 운동하고. 통증은 조금 있긴 있어도 아직까지는 아직 좀 더 있어야 그게 이제 거기 개선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많이 못 걷고 운동도 지금 많이 못 하는 상태거든요. 살 빼면 좋지 뭐. 네, 사실 무릎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참 흔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치료는 사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는 덜 아프게, 덜 불편하게 해주는 치료부터, 아니면 이제 관절을 희생시키거나 수술을 통해서 좀 변형을 교정해야 되는 좀 과한 방법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밖에 없었는데,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는 것들은 새로운 우리 환자들한테 덜 불편한 방법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골수에는 조혈모세포, 연골모세포 이런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인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합성 물질이 아닌 자기 고유의 물질이기 때문에 고부 반응도 없고 자가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또 주사를 맞고 다음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그런 장점이 큰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중년 또는 노년기 환자분들은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여기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인 무릎 관절증.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방치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